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골목 끝 작은 카페 한 채가 있었다. 간판도 없이 그저 문에 영업 중이라고 쓴 종이만 붙어 있을 뿐이었다. 주인 한도현은 47의 중년 남자로 은퇴 후 부모님이 물려준 집 1층을 개조해 카페를 운영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가끔 인근 대학생들이 공부하러 들르거나 동네 노인들이 차 한 잔 마시러 오는 게 전부였다. 도현은 그런 평온함이 좋았다. 번잡하지 않고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는 삶. 그날 오후도 그랬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도현은 카운터 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이 멈췄다.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들어온 젊은 여자. 짙은 눈썹, 긴 속눈썹,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매. 그 얼굴은 도현의 기억 속 누군가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여자는 망설이다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도현은 천천히 다가가 메뉴판을 건넸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목소리마저 낯익었다. 도현은 커피를 내리면서도 계속 그녀를 훔쳐봤다. 2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이 겹쳐졌다. 커피를 건네며 도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최윤서라는 분을 아느냐고. 여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엔 놀라움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윤서의 딸이라고 답했다. 이름은 최하린, 22살. 어머니는 몇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윤서가 죽었다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린은 도현의 표정을 읽으며 물었다. 어머니를 아느냐고.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옛 친구였다고만 말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하린은 자주 카페를 찾았다. 도현은 그녀가 올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뒤섞인 감정. 그는 윤서의 딸을 마주하며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와 다시 마주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린은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았다. 처음엔 한두 시간 앉아 있다 돌아갔지만 점차 오후 내내 머물렀다. 그녀는 휴학생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떠난 뒤 학교에 나갈 수 없었다고. 도현은 묻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커피를 내려주고 가끔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건넬 뿐이었다. 어느 날 하린이 카운터 앞에 서서 물었다. 왜 자신에게 친절하냐고.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린은 쓸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 이야기만 한다고. 자신은 그저 죽은 사람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친밀감이 형성됐다. 하린은 도현 앞에서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머니와의 추억, 혼자 남겨진 두려움, 앞으로의 막막함. 도현은 들어줄 뿐이었다.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줬다. 하린은 그런 도현의 존재가 편안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하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하린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다고. 집에 가기 싫다고. 도현은 난처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결국 도현은 2층 작은 방을 내줬다. 하루만 쉬다 가라고. 하린은 고맙다며 계단을 올라갔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했다. 윤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2층에 있는 그녀의 딸. 이 상황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내려오지 않았다. 도현이 올라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조금만 더 있어도 되냐고. 도현은 그렇다고 했다. 그렇게 하리는 도현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중년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한 집에 산다고. 도현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하린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도현은 그 변화를 애써 외면했다. 하린이 도현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이제 카페 일을 돕기 시작했다. 손님을 맞고 설거지를 하고 가끔 간단한 음료를 만들었다. 도현은 말리지 않았다. 그녀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예전보다 나아 보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하리는 2층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쏟아졌다. 그중 한 장에 그녀의 손이 멈췄다. 젊은 도현과 젊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5년 전. 하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손에 사진을 든 채 도현은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진을 내밀자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리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와 무슨 관계였냐고. 도현은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연인이었다고. 하지만 헤어졌다고. 하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더 물었다. 왜 헤어졌냐고. 누가 떠났냐고.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떠났다고. 그때는 어렸고 겁이 났다고. 윤서는 임신했지만 도현은 책임질 자신이 없었다고. 그래서 도망쳤다고. 하리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다. 그녀는 말했다. 그러니까 자신은 도현이 버린 아이라는 것. 어머니가 혼자 키운 아이라는 것. 도현은 부인하지 못했다. 그날 밤, 하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도현은 문 앞에 서서 여러 번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다. 과거는 언제나 돌아온다는 걸. 다음 날 아침, 하린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도현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이해한다고. 왜 자신을 보면 불편해했는지, 왜 친절했는지. 모두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진심으로 그녀가 괜찮아지길 바란다고. 하리는 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딸처럼 보이냐고.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리는 한 발 더 다가왔다. 자신은 도현을 아버지처럼 본 적이 없다고. 그냥 한 사람으로 봤다고. 좋아한다고. 도현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하리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도 이렇게 아저씨를 좋아했냐고 물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린의 고백 이후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긴장이 흘렀다. 도현은 거리를 두려 했지만 하린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카페에서 도현 옆에 붙어 서고 저녁엔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도현이 피하려 하면 하린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점점 갇혀가는 기분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단골 노인은 더 이상 카페에 오지 않았다.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건너편 슈퍼 주인은 도현을 볼 때마다 혀를 찼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중년 남자가
젊은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것. 둘이 수상하다는 것.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다. 최정우, 할인의 외삼촌이었다. 그는 도현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윤서 죽고 나서 조카까지 건드리냐고. 도현은 일어나 손을 들었다. 오해라고. 자신은 그저 돌봐줬을 뿐이라고. 정우는 비웃었다. 중년 남자가 젊은 여자를 집에 들이고 돌본다고? 누가 믿느냐고. 할인이 계단에서 뛰어내려왔다. 삼촌에게 소리쳤다. 그만하라고. 자신이 원해서 있는 거라고. 정우는 할인을 노려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저 남자가 누군지 아냐고. 할인은 안다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옛 연인이라는 것도, 자신의 아버지일지 모른다는 것도.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더 문제라고. 그런 관계면 더욱 조심했어야 한다고. 이건 잘못됐다고.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잘못됐다. 할인을 집에 들인 것부터 잘못이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죄책감에 속아 선을 흐렸다. 정우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할인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할 거라고. 도현은 막지 않았다. 할인은 울며 매달렸지만 정우는 그녀를 끌고 나갔다.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다. 조사를 받았다. 할인도 불려갔다. 둘 다 신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언론이 냄새를 맡았다. 기자들이 카페 앞에 몰려들었다. 중년 남자와 고인의 딸, 의심스러운 동거,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다. 도현의 카페는 문을 닫았다. 손님은 끊겼고 항해 전화만 쏟아졌다. 집 앞엔 낙서가 그려졌다. 도현은 집 안에만 틀어박혔다. 할인에게 연락이 왔다. 외삼촌이 지방으로 보낸다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도현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방향을 잃으면 모두를 파괴한다는 것을. 자신은 윤서를 잃었고 이제 할인마저 잃었다. 남은 건 폐허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도현은 여전히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카페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간판도 떼어냈다. 이웃들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도현은 그게 차라리 편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도현은 알 수 있었다. 할인의 필체였다. 그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다. 편지는 3장이었다. 할인의 글씨는 떨려 있었다. 그녀는 지금 외삼촌의 고향 마을에 있다고 썼다.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외출도 자유롭지 않다고. 하지만 괜찮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도현에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고. 할인은 계속 썼다. 자신이 왜 도현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제 안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고. 어머니를 잃은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것뿐이라고. 도현은 그저 친절했을 뿐인데 자신이 착각했다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도현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인은 자신을 탓하고 있었지만 잘못은 도현에게도 있었다. 그는 경계를 지켰어야 했다. 할인이 위험한 감정에 빠지는 걸 막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에 져서 그녀를 곁에 뒀다. 편지의 마지막 장에 할인은 썼다. 어머니가 도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이해한다고.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부러웠다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게
도현일 수는 없다는 것도 안다고. 하리는 작별 인사를 썼다. 이제 연락하지 않겠다고. 도현도 자신을 잊어달라고. 멀리서 평안하게 살길 바란다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아저씨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진짜였어요. 도현은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일어나 옷장에서 낡은 코트를 꺼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도현은 버스를 타고 교회 공동묘지로 향했다. 윤서의 묘 앞에 섰다. 묘비에는 그녀의 이름과 생몰년이 새겨져 있었다. 도현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인의 편지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다. 중얼거렸다. 미안하다고. 윤서에게도, 할인에게도. 자신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고.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방향을 잃으면 모두를 잃게 된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날렸다. 도현은 그것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편지는 하늘로 날아갔다. 도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